자, 먼저 첫 번째,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입에 올해 처음 반영이 되죠. 자, 2024년부터 생활기록부에 우리 학생들의 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이제 기재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올해 2026학년도 대입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에 따라서 정성평가로만 활용하는 대학도 있지만 이렇게 아예 우리가 요것이 1호부터 9호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1호부터 9호가 모두 부적격 사유가 되는 대학들도 있고 감점으로 활용하다가 일정 수준이 되었을 때 부적격으로 아예 지원을 받지 않는 이런 대학들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참고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첨단 분야 인재양성 촉진 및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한 정원제도라는 것에 따라서 이 정책에 따라서 올해는 특히나 이 첨단 학과가 신설되거나 또는 과거에 있었던 이 학과가 좀 증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에게만 해당되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또 작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 바로 무전공이죠. 이 무전공은 자유전공은 보통 유형 1과 유형 2가 있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유형 1은 계열 구분이 없죠. 계열 구분이 없고 그리고 유형 2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과 대학 규모로 또는 학부 단위로 모집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요 무전공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더 큰 규모로 확대됐기 때문에 이것이 입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2학년 때 발표됐던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의대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입시에서도 증원되는 것이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의대 정원이 원래 상태로 이렇게 축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대부분 이건 비수도권에서 큰 영향을 미쳐요. 물론 수도권 대학들 중에서도 이 의대 정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확 줄어든 대학들이 많죠. 뭐 가천대라든가 인하대라든가 많지만 일단 비수도권 의대가 축소가 되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수도권에도 큰 영향을 특히 상위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지방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에 중복 합격했을 때 지방 의대로 빠져나가면서 충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방 의대 정원이 줄어들면서 한마디로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 또 인기학과, 계약학과라든가 첨단학과들의 충원율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충원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더 입결의 상승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여기서 선택 과목 지정이 폐지된 대학들이 올해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수학에서의 선택, 미적분과 기하만 인정을 하고 확통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학이었던 서울시립대나 홍익대가 이제 확통까지 인정을 하게 됐고 또 고려대, 서울시립대, 인천대, 한양대, 에리카, 홍익대 같은 경우는 과탐 지정을 폐지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수능 최저는 완화되는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것이 가져온 하나의 큰 어떤 문제점은 뭐냐? 다 아시겠지만 바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사탐런이죠. 과탐 대신에 이공계 학생들이 사탐을 선택하면서 당장 올해 6월 모평만 보더라도 이 사탐 선택률이 무려 59.7%였어요. 근래에 들어 가장 높은 어떤 비율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은 9월 모평이나 수능까지도 이렇게 과탐 대신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과탐 선택자가 응시자가 줄어들면은 과탐 선택자들이 아무래도 등급이나 백분위에서 좀 불안 요소를 갖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사탐 런 현상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제 수시 원서를 결정하기 전에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전년도 입결, 전전년도 입결은 반드시 참고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결은 항상 변화합니다. 전형 요소가 변하고 또 전형 방식이 변하고 반영되는 교과전에서 반영되는 과목이 변한다거나 반영 방식, 성적의 산출 방식이 변한다거나 모집 인원이 변한다거나 수능 최저가 변한다면
당연히 입시 결과는 합격선은 변화할 거예요. 따라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는 예측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은 대학별로 성적 산출 방식이 다 다르지만 일일이 다 성적을 계산해 볼 필요는 없겠죠. 자, 1학기 기말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성적은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유니브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정리가 될 것이고 이것이 일괄적으로 내신닷컴이나 대학 어디 가라는 또는 진학사 또는 UA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대학별로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다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미리 한번 학교에서 진학 상담을 하기 전에 기말고사 성적이 나오면 요 내신닷컴이나 대학 어디가에 본인의 성적을 입력하고 대학별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이제 모집 단위 신설이나 변경 아까 말했죠. 수능 최저 기준이라든가 또 이 추천서, 교과 전형 우리가 지역 균형은 이제 추천 전형인데 이 추천서의 인원이 변화하는 또는 지원 자격이 변화하는 대학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두 가지를 강조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바로 대학별 고사예요. 대부분의 대학별 고사는 수시 원서를 쓰면서부터 그날부터 대학별 고사는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술이라든가 면접을 수능 전에 치르는 대학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수능이 언제입니까? 11월 13일이에요. 근데 그 주에 토요일인 11월 15일, 일요일인 16일 많은 대학들이 논술과 면접이 다 몰려 있어요. 예,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죠. 주말에. 예,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학의 면접이나 논술이 중첩돼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두 개 이상의 대학별 고사를 치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유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두 개의 전형을 치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빠듯한 상황에서 두세 시간의 갭 차이를 두고서 A 대학에서 B 대학을 이동해 가면서 대학별 고사를 치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둘 다 망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제 면접 유형이 내가 치르는 면접이 MMI 면접이지 보통 이제 의대 면접이죠. 또 재시문 면접인지 서류 면접인지를 반드시 또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올해는 재시문 면접이 원래는 서울대와 연대와 고대에만 있었는데 올해는 이 재시문 면접이 좀 확대된 대학들이 좀 있어요. 몇 개. 그걸 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대부터 올해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에서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스마트 시스템 학과가 이거는 2025학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이게 작년에 신설이 됐는데 제가 왜 작년 걸 여기다 집어넣냐면 이런 첨단 학과가 신설이 되었을 때 입결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 시스템 학과는 지역균형 전형에서 수시 지역균형 전형에서 모집 단위 중 세 번째로 경쟁률이 높았어요. 거의 9대 1 정도 됐죠.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9대 1 정도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지역균형에서. 그리고 일반 전형에서는 무려 19.5대 1의 경쟁률을 보여서 가장 경쟁률이 셌다라는 거예요. 원래 신설학과의 경우는 서울 중하위권 대학들에서는 어떤 모집 단위죠. 새로운 모집 단위가 신설되면은 참고할 만한 입결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을 좀 꺼려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략적으로 그런 이 모집 단위를 지원해서 어떤 요행을 바라고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서울대나 연대, 고대에서 이렇게 첨단학과나 계약학과라든가 이런 인기 있는 학과들이 신설된다면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년도의 스마트 시스템 학과의 경쟁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여기 컴퓨터공학과나 산업공학과의 모집이 증원됐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컴퓨터공학과나 산업공학과에서 이제 신설이 됐죠. 그러면서 여기는 증원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입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뭐 학부대학이 있는데 이 학부대학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광역이 있고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학부대학 광역은 정시에서만 모집을 해요. 올해 신설이 된 거고요. 정시에서만 모집을 하는데 이거하고 그다음 수시에서 모집하는 이 자유전공 이 차이가 뭐냐면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이 광역 단위, 그러니까 정시에서 모집한 이 광역 단위는 7개 단과대에서만 전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좀 좁아요. 그래서 아마 자유전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광역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같은 학부대학이지만 수시에서 모집한 이 자유전공의 경우에는요. 이 자유전공은 10개 단과대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광역 단위보다는 훨씬 더 좀 범위가 넓다. 그리고 자유전공 학부의 소속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전공을 선택해도 자유전공 학부라는 소속이 있는 것이고 대신 이 광역 단위는 2학년 올라가면서 전공을 선택하면 이제 소속이 바뀌는 거죠. 소속이 이제 변경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뭐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 의대 정원이 이제 축소가 됐죠. 여기 의과대를 보면은 서울대학교의 의과대는 변함이 없어요. 수시에서 오히려 한 명이 늘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대 정원의 축소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올해 입시에서 작년 대비 1,487명이 어떻게 됐어요? 줄었어요. 예. 의대 모집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서울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서울대뿐만 아니라 연대, 고대, 아까 말했죠. 상위권 대학 모두의, 인기 학과에는 모두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충원율이 낮아질 것이고 입결은 소폭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여기 인문대학의 지역균형의 역사학부의 경우에는요. 전공 예약학과예요. 무슨 말이에요? 전과가 불가합니다. 예, 역사학과로 입학하면 졸업도 역사학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 전형에서는 모든 모집 단위가 전공 예약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을 예약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전과를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건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형별 선발 방식을 보면 아마 요 부분들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서울대를 생각했다면. 자, 그리고 지역 균형은 서류 면접을 보고 일반 전형은 재시험 면접을 본다. 그런데 이 지역 균형에서도 뭐가 바로 의예과에 한해서만 여기서 의예과에 한해서 뭐라는 거예요? MMI 면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간호학과가 보면 재시문 면접이 아니라 일반 전형은 모두 재시문 면접인데 간호학과는 뭐다? MMI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마찬가지로 의대, 치대, 수의대와 함께 간호학과도 이제 일반 전형에서는 다중 미니 면접이라는 요 MMI 면접을 본다라는 것. 그러니까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준비가 대응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식품영양학과를 보면 요 식품영양학과는요.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어요. 이제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수능을 볼 때 서울대는 수능 응시 영역을 계열별로 지정을 해놓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식품영양학과는 원래 다른 대학 같으면 자연과학대학에 속해 있을 텐데 여기 유형 2-2와 유형 1 중에서 수능 응시 영역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수능 유형 1을 보니까 뭐예요? 수학이나 과탐을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 또는 과탐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인문계와 똑같은 수능 응시 영역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여기 유형 2를 보면 여기서 국수형 과탐 한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수학을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돼요. 또 탐구도 조합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계와 똑같죠. 그러니까 인문계 수능 응시 지정이나 지정 영역이나 자연계 수능 응시 지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인문계 학생들은 요 유형 1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식품 영양학과 학생들 영양학과의 인문계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한 그런 조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리고 간호학과 아까 말했죠? 이거는 MMR로 변했다라는 거. 예, 그 밖에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서울대는 어차피 교과 전형이 없는 대학이에요. 그죠? 모두 지역 균형이든 일반 전형이든 모두 종합 전형입니다. 둘 다 서울대가 다른 대학과 다르게 유독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전공 연계 핵심 권장 과목이에요. 그래서 서울대의 종합전형 자료집을 보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학과에 서울대가 지정한 핵심 권장 과목이 무엇인지 내가 그 과목을 지금 이수한 상황인지 이거에 따라서 본인의 경쟁력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년도 입결을 보니까 전기전자공학부가 제일 입결이 높았고요. 의료학과가 제일 낮았네요. 그죠? 평균적으로 지역 균형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1.30, 1.30 이내에서 합격자가 일반고 기준이에요. 좀 많이 나왔고요. 종합전형의 경우는 2.4, 평균 2.4 내외에서 대부분 합격자가 나왔다. 예. 이거는 근데 그 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평균, 여기서 종합전형의 평균은 대부분 서울대 일반 전형은 특목 자사고가 상당히 많잖아요. 비중이. 그러니까 이거는 특목 자사고와 일반고 일부가 합쳐서 만든 평균이니까 2.4라는 내신이 일반고 학생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세대입니다. 자, 연세대학교의 이제 제일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진리자유학부라는 것이 이제 신설됐는데 서울대나 고려대와 비교했을 때 그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서울대가 자유전공이 159명이에요. 고려대가 131명이고 근데 연대가 지금 264명을 지금 자유학부로 뽑겠다. 근데 뽑을 때는 인문과 자연 이렇게 분리해서 뽑잖아요. 근데 뽑을 때는 분리해서 뽑는데 근데 실제로 입학하고 전공을 바로 선택하는데 그 전공을 선택할 때는 계열 구분 없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전공 원과 똑같아요. 유형은. 구분해서 뽑지만 실제로는 구분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학과가 상당히 제약이 큽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이 그러니까 만약에 진리자유학부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본인이 앞으로 이 학부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 희망하는 전공이 선택 가능한 영역에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다음 무전공 유형 2에서 이제 상경계열과 생명과학부가 이제 신설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경제학부하고 응용통계학과가 합쳐진 거예요. 합쳐서 뽑고 나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전공을.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학부와 응용통계학과. 그다음에 생명과학부는 시스템 생물학하고 생화학과하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범위가 좁죠. 무전공 2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을 22명을 이렇게 이제 신설하는데 모두 송도에 있는 국제 캠퍼스에서만 교육을 받는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모든 교육 과정을. 진리자유학부가 이렇게 264명 많이 뽑다 보니까 여기 경제학부나 경영학부, 전기전자공학부, 기계공학부가 모두 인원을 줄여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줄인 인원을 진리자유학부에서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정원을 확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모집 단위를 줄여서 이 신설된 진리자유학부를 늘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뭐 계약학과는 그냥 한번 참고 삼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형의 특징에는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연대는 교과 전형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바로 석차 등급뿐만 아니라 채점수가 반영된다. 50%. 요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죠? 자, 요게 반영된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 작년에 연대는 교과 전형에서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작년에. 바로 면접 20%를 교과에서 폐지했죠. 그러니까 순수 교과 내신 100으로 작년에 처음 선발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입결을 상당히 높여놨죠. 그러니까 입결이 높아졌고 그 입결이 작년에 그 입결이 올해도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 연세대가 면접을 폐지하면서 경쟁률도 높아졌고 충원율도 높아졌고, 그러니까 충원율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좋은 내신으로 연대에 합격한 친구들이 이제 의치안이라든가 서울대에 중복 합격한 사례가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 예를 들어서 인문계가 61% 정도에서 126%, 막 이런 식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충원율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올해도 아마 그 정도가 유지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환산 점수, 재점 수반대 환산 점수 확인이 좀 꼭 필요합니다. 평균을 내보면 요 총점이 환산 점수 총점이 인문계는 대부분 96 후반에서 약간 97점 초반 정도, 그리고 자연계가 97점에서 98점 초반, 그리고 의학 계열이 이제 98점 중반, 99점 초반 정도, 99.1, 예, 99.12, 요 정도에서 보통 합격이 나온다. 그러니까 본인의 환산 점수를 한번 돌려보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에서 둘 다 4배수가 원래 아니었어요. 원래 3배수였어요. 원래 3배수였는데 올해부터 4배수로 늘린 거죠. 그럼 1단계 합격자 배수가 늘어났으니까 그럼 이거 내신의 영향력이 어떻게 된 거죠? 자, 내신의 영향력은 좀 줄어든 거예요. 면접 영향력이 비중이 커지고, 그죠? 예, 내신 영향력은 좀 줄어들었다. 활동 우수형이나 예, 국제형 같은 경우 모두 재시험 면접을 보죠. 자, 재시문 면접. 이 재시문 면접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출문제가 대학에서 다 공개를 하니까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고 또 연대 논술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게 좋아요. 연대 논술 문제와 연대 이 재시문 면접의 재시문하고 좀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이 재시문 면접 기출문제가 많진 않기 때문에 이거를 논술 문제를 풀어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리고 아까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의대 정원이 전반적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충원율이 낮아질 것을 반드시 예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있는 대학들 중에서 수학의 지정 과목을 선택한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연대는 여전히 수학, 과학을 모두 이렇게 자연계와 의치학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요건데요. 국제형에서 보면 여기 영투라고 돼 있죠. 영투. 영어 2등급이죠. 작년에 2등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영어가 1등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어 1등급이 아니면 연대 국제영어 무조건 탈락이었던 거예요. 근데 작년에 2등급으로 이제 완화하면서 당연히 어떻겠어요? 입결이 좀 최저 충족이 확 올라갔을 테니까 입결이 좀 많이 낮아진 거죠. 한 2년 전보다. 그래서 작년에 입결을 재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변화인지 알 수 있겠지만 이것도 좀 의미는 있습니다. 예, 그 밖에는 뭐 큰 특징은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전형에서의 이 교과 전형에서의 큰 변화는 없다. 왜? 작년에 변했으니까. 작년에 면접 폐지한 것이 뭐 변한 것이 올해는 변한 게 없다. 올해 종합 전형에서는 1단계 합격자 배수를 3배수에서 4배수로 늘렸다. 예. 그리고 활동 수용에서 간호학과가 의치학과 마찬가지로 뭐 한다? 예. MMI 면접을 보게 된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재신용 면접은요, 현장 녹화 방식입니다. 현장 녹화 방식. 그러니까 현장 녹화 방식이 재시문을 독해할 수 있는, 이게 면접을 보러 가면, 재시문 독해실이 있고, 여기서 한 8분 정도 독해를 해요.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는 이 카메라 앞에 서서 거기서 녹화를 하는 거예요. 조교가 다 해줍니다. 조교가 해주는데, 답변은 최소 2분에서 최대 5분까지, 그러니까 최소 2분에서 최대 5분까지 자유롭게 자기가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예, 녹화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고려대입니다. 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전형의 모집이 좀 축소됐다. 고려대는 이제 작년의 논술을 다시 부활한
네, 그런 대학이에요. 근데 작년보다 여기 보면 11명 정도 줄었는데 뭐 많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근데 특징은 정경대학에서 12명이 줄었죠. 그러니까 정경대학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정경대학에서 좀 줄었다. 그러니까 논술 최저가 4.8이에요. 4.8. 근데 작년에 좀 특이한 게 뭐였냐면 이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경우에 이 다른 전공은 다 4.8인데 경영대학만 4.5였어요. 4.5. 그러니까 상당히 뭐 거의 의대 순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최저를 너무 못 맞춘 거 아이들이. 그러니까 충족률이 매우 낮았던 거죠. 그래서 올해는 경영대학도 4.8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논술 전형을 지원할 이제 고려대 논술을 쓸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요 경영대학의 입결은 전년도 걸 참고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물론 어차피 내신보다는 논술 성적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 고려대학교 논술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좀 더한다면 뭐냐면 고려대 논술이 작년에 이제 부활하면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인문이 거의 68대 1 정도 됐고 자연계열도 한 61대 1이 됐어요. 그런데 이 경쟁률에 쫄면 안 돼요. 예. 논술은 경쟁률에 쫄지 마라. 특히 이 고려대 같은 경우는 결시율이 되게 높아요. 수능을 딱 보고 아이들이 수능을 잘 보면 논술 보러 안 갑니다. 정시로 가면 되니까. 수능을 못 봤다? 못 봤다는 최저를 못 맞췄다는 뜻이에요. 최저를 못 맞추시니까 또 못 보러 갑니다. 예.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시험을 안 보러 가 결시율이 높다. 그래서 최저 충족률도 낮은 편이고 한 50% 돼요. 그러니까 최종 경쟁률, 실질 경쟁률은 최초 경쟁률의 반의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15대 1, 20대 1 정도. 어, 자, 그럼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이제 보건과학대학의 보건정책관리학부, 생명과학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그 다음에 고려대 자유정보학부. 요거는요, 이름만 딱 들었을 때는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워서 제가 여기다 체크한 거예요. 이름만 딱 보면 자연과학이나, 그죠? 우리가 공대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다? 모두 인문계열입니다. 예, 인문계 소속이에요. 인문대학 소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자연계열 학생들 요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학부대학과 자유전공학부가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대랑 명칭이 좀 비슷해요. 근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요 자유전공학부와 학부대학의 제가 이제 차이를 먼저 얘기한다면 요 자유전공학부는 교과전형과 종합전형과 논술에서 모두 선발을 합니다. 근데 학부대학은 뭐예요? 여기 학업 우수 전형하고 논술로만 일단 올해 신설을 해서 이제 선발하는 거예요. 올해 신설을 해서. 자, 다시 볼게요. 자유전공학부는 교과, 학업 우수, 자, 논술로 다 뽑지만 학부대학은 올해 신설이 되어서 여기 학업 우수, 그 다음에 논술 전형만 뽑는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차이가 뭐냐면 거의 비슷한데 요 차이점 중에 자유전공학부는 요 자유전공학부로 입학을 하게 되면 합격을 하게 되면 제2전공으로 이 공공거버넌스 리더십 교육과정이라는 걸 필수로 이수를 하게 돼 있어요. 공공거버넌스가 뭐냐면 이게 법하고 경제학을 필수로 이수해서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한 이런 기본 소양을 좀 갖추도록 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차이입니다. 자, 계약학과는 그냥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어떻게 본다면 고려대에서 가장 큰 변화는 수능 최저가 완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교과 전형에서는 작년까지 서류가 20%였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서류가 10%예요. 그럼 서류 반영이 줄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신 비중, 내신 반영 또는 내신의 중요도가 올라갔다. 내신 영향력이 커졌다. 그럼 내신 영향이 커졌으니까 입결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구나.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등급, 3등급의 반영 점수를 낮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낮췄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등급이 100점일 때 2등급은 98점, 3등급은 94점이었어요. 2등급 98점, 3등급 94점. 근데 올해는 2등급이 96점이에요. 그러니까 2점 깎인 거죠. 3등급일 때는 92점입니다. 그 2점 깎였어요.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 2등급과 3등급 간에 극간 점수가 좀 벌어진 거죠. 따라서 이걸 환산 점수, 등급을 환산 점수로 바꿨을 때 환산 점수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좀 생겼다. 예. 자, 환산 점수가 소폭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효과전에서 보면 서류 반영 비중이 20에서 10으로 줄었고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수능 최저가 완화됐고요. 수능 선택 지정도 폐지가 됐죠.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변화는 합격자를 등급 컷으로 계산하면 커트라인은 올라가겠지. 그런데 환산 점수로 바꾸면 환산 점수는 조금 떨어질 거야. 작년보다. 그리고 충원율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최저가 완화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학부대학 얘기는 했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자, 고려대는요. 종합전형 요 학업우수와 계열적합 중에서 계열적합만 보통 학업우수는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요. 계열적합은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는데 요 계열적합에서는 재시험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면접 비중이 줄었네요. 그죠? 면접 비중이 50에서 40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요것이 변화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예, 요거를 의미 있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 여기 보면 23학년도에 예, 면접이 40%였어요. 자, 이때 외고, 국제고가 이제 특목고 중에 인문 쪽이잖아요. 얘네들이 74%의 합격률을 보였어요. 영재 과고가 81%, 상당히 높았던 거죠. 근데 면접 비중을 2년 동안 높였더니 특목 자사고 학생들의 합격 비중이 어떻게 좀 떨어졌다는 거 떨어졌다. 그죠? 그래서 이 특목 학생들의 어떤 합격 비중이 떨어지자 고려대에서 아마 요 40%를 면접 비중을 낮춤으로써 다시 특목 자사고들의 합격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열적 합은 이들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걸 놓칠 뻔했네.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왕별표죠. 아이고, 잠시만요. 자, 요거는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왜요? 수능 전이네요. 면접이. 예.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은 면접을 수능 전에 본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아까 완화됐다고 그랬는데 수능 필수 응시 영역 자체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과탐 지정이 자연 계열이나 의학 계열에서 사라진 거죠. 학교 추천,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탐구 2과목, 이걸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는데 자연계는 원래 과탐 2였는데 이제 한 과목만, 사탐이든 과탐이든 한 과목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계약학과도 보면 4합7에서 4합8로 바뀌었죠. 의과대학은 탐구 2개, 그러니까 과탐 2개여서 이제 사탐이든 과탐이든 이제 하나만 이제 선택을 의과대는 과탐이에요. 예, 의과대 요거는 과탐이에요, 과탐. 자, 어쨌든 보면 최저가 전방위적으로 좀 완화됐다. 이것이 입결에 좀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저 충족률을 여기 이렇게 자료집에 넣어놨으니까 이 자료집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 중복 지원 조건에 보면은 이 교과 전형, 학교 추천 전형하고 학업 우수 간에는 중복 지원이 안 돼요. 자, 그럼 뭐는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교과의 학교 추천 전형하고 계열적 합 전형은 중복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는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연대나 고대보다는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설명할 것이 그렇게 많은 학교는 아니에요.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모집 단위나 모집 인원의 변화를 잠깐 볼 건데요. 여기 보면 반도체 공학과가 신설이 됐어요.
예, 지역 균형에 3명, 일반 전형에서 14명, 그래서 합 17명. 자,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원래 이제 반도체공학 총 30명을 모집하는데 수시 일반 전형에서 17명을 모집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반도체공학과가 얼핏 들으면 뭐랑 헷갈릴 수 있다? 바로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랑 헷갈릴 수가 있죠. 근데 서강대학교의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는 뭐예요? SK 하이닉스와의 계약 학과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공학과는 계약학과는 아니다. 첨단학과인데 계약학과가 아니다. 이거 좀 주의해야 되고요. 대신에 이거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육성 차원에서 장학금 제도가 아주 우수합니다. 입학한 학생들, 그러니까 반도체 공학과로 이번에 입학한 학생들은 전원 일정 조건을 갖추면 전부 1,000만 원씩 뭐 한다는 거예요? 바로 장학금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장학금을 바로 입학하면 주는 게 아니에요. 내년 2학년 겨울방학이네 1월이네요. 27년 1월에 일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자, 뭐 서강대는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전형에서 보면 이렇게 작년까지 서강대는 출결이 10%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올해는 그냥 교과 100입니다. 교과 100. 근데 이 교과 100에서 이제 비율을 보면 석차 등급이 이제 9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석차 등급이 90이다. 뭐겠어요? 공통 과목과 1학년 때 이수한 공통 과목과 2, 3학년 때 이수한 일반 선택 과목 요게 이제 90%. 그다음에 성취도 비율 10% 이게 뭐겠어요? 이건 진로 선택 과목.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의 비율이 전체 교과 정량 평가 100 중에 10%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저가 다른 경쟁 대학 대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성대나 한양대나 뭐 이런 대학들에 비해서 최저가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죠? 세계 영역 각 3등급. 이걸 맥시멈 채우면 3학 9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최저 충족률이 높을 것 같죠. 많이. 근데 의외로 높긴 하지만 다른 대학보다 월등 최저 충족률이 높진 않다. 뭐가 이상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교 1, 2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교 뭐 어쨌든 최상위권이야. 그럼 여러분들 서울대 안 쓸 거예요? 쓸 거잖아. 서울대 쓰고 연대 쓰고 고대 쓰고 근데 수시 원서 6장이야. 그러면은 서강대, 성대, 한양대 뭐 이렇게 쓰겠죠. 근데 만약에 서영고에서 하나라도 붙으면 뭐 버릴 거예요. 예, 서강대, 한양대 버릴 거 아니에요. 특히 서강대는 그렇게 뭐 이공계 쪽으로는 이렇게 인기학과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 충원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충원율이. 충원율이 거의 400%, 인문학부는 거의 600%까지 나왔어요. 자, 이것은 비단 서강대뿐만이 아니에요. 성균관대나 한양대도 거의 300% 가까이 충원율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1차 합격, 최초 합격이 아니라 우리가 3차, 4차 추합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서강대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성균관대입니다. 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와, 정말 예, 종합 전형이 무려 4개입니다. 융합형, 탐구형, 과학인재, 성균인재 2개씩 나눠보면 여기서 이렇게 딱 끊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딱 끊을 거예요. 어떻게? 서류형인 융합형과 탐구형, 면접형인 과학인재와 성균인재 이 중에 성균인재가 뭐였다? 예, 올해 신설입니다. 성균인재가 신설됐습니다. 그럼 요 인원 120명 다 합해서 거의 이 성균인재가 지금 236명인데 요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융합형과 탐구형에서 서류형에서 융합형과 요 서류형에서 요 인원들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이동시킨 겁니다. 예. 다 이동시켜서 면접형으로 뽑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아예 안 뽑으니까 여기 보시면 아예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아예 사라졌기 때문에 입결에 큰 요 서류형인 탐구형과 융합형 입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아예 뽑지를 않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논술에 좀 특징이 있어요. 논술. 논술을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 자,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언어 논술, 수리 논술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인문 계열은
언어 논술을 볼 거고 자연공학 계열은 자연 논술을 보겠지, 수리 논술을 보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 계열도 뭐가 있어요? 언어 논술뿐만 아니라 수리 논술뿐만 아니라 언어 논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보면 전자전기공학부가 언어 논술로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연과학계열이나 공학계열, 건설환경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는 언어 논술을 선택해서 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언어 논술을 선택한 학생은 뭐 해야 된다? 수능 최저를 반드시 수학을 포함해서 수능 최저는 반드시 논술에서 수학을 포함해서 맞춰야 돼요. 인문계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인 거죠. 어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자연과학부터 시작해서 여기 공학 계열, 여기 그리고 여기 보면 전자전기 소프트웨어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요 학생들이 요거를 볼 때 말하는 거예요. 요거로. 제가 복잡해졌으니까 지우고 다시 보면 여기 그다음에 여기 요거를 보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설된 게 이제 배터리 학과가 이제 신설되는 이건 계약학과입니다. 계약학과 삼성 SDI와 계약한 학과고 30명을 선발해요. 올해 30명을 선발하는데 수시는 18명을 선발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신약 규제학과를 신설했는데 이거는 계약학과는 아닙니다. 이거는 33명을 이제 선발하는데 수시에서는 17명을 뽑을 거예요. 다음은 전형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전형에서 보면은 이 성균관대가 교과 정량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교과 정량 80에 정성 20인데 정량 평가를 할 때 그 과목군을 A군과 B군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원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군에 소속되는 교과는 주요 과목이에요. 국영수, 사과, 이렇게 6개 주요 교과군이고 그다음에 B군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기술과정, 한문, 제2외국어 이런 곁다리 과목입니다. 요거 합해서 이제 80, 그다음 정성평가 20인데 당연히 정성평가는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포함돼서 뭐 교과 이수 현황이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교과 발달 상황에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하는데 올해는 여기에 출결이 포함됐다라는 게 특징이네요. 자, 그 다음에 1단계 합격 배수, 이 면접형에서 1단계 합격 배수가 보시면 자유전공계열이나 글로벌 융합과는 5배수고 의예과는 6배수고 사범대나 스포츠과학과는 3배수 이렇게 계열 모집 단위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것인데 더 중요한 거, 자, 요거는 제가 강조할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는 것과 수능 후에 보는 걸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과학과 그리고 교육학과 이게 사범계열은 모두 수능 전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자유전공이나 글로벌 융합학과나 의예학과는 또 수능 후입니다. 그래서 다시 중요하니까 면접 일정은 중요한 거예요. 면접형은 수능 전과 수능 후로 이렇게 두 개 그룹으로 나뉜다라고 하는 거 크게 보면 세 개 그룹이죠. 1일과 2일 또 나눠지니까. 그리고 과학인재 전형. 자, 요 과학인재 전형도 수능 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균관대는 수능 전에 보는 그러니까 성균 인재 전형의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능 전에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최저를 맞출 때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의 최저를 맞출 때 탐구 1, 탐구 2를 각각의 과목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탐구가 두 과목 평균을 하든가 아니면 상위 과목 한 과목만 이렇게 반영할 수가 있는데 성균관대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회문화와 생활관리 둘 다 1등급 맞았다면 이걸 각각의 과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2 외국어나 한문을 응시했을 때 그 성적이 탐구보다 더 좋다면 그걸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과목만 제2 외국어나 한문으로 탐구 한 과목을 대체를 허용해 준다. 단 의예과는 안 됩니다. 의예과는 대체 불가합니다. 예.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을 보면 입결이 대략 성균관대가 1.5에서 1.6 이 사이가 제일 많아요. 1.5, 1.6, 1.6이 아마 평균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융합형, 탐구형, 그 다음에 과학인재, 이제 성균인재는 작년에 없었으니까 어, 요게 보시면 여기 에너지학과가 막 5점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다 과거와 자사고, 과거일 확률이 좀 높죠. 과거일 확률이. 그리고 이게 만약 어문인 경우에는 외고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대, 고려대, 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요런 정도 그룹의 대학들의 일반고는 2점대 중반을 넘어서서는 일반고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극히 드물죠. 다음 한양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대학교는 일단 첫째, 그러니까 작년에 2025학년도에 보면은 요 추천형과 요 면접형이 작년에 신설이 됐어요. 작년에. 원래 한양대가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수시에서 뭐냐면 한양대는 그 전형의 본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합 전형이면은 서류를 봐야지 면접을 보지 않겠다. 교과 전형이면은 내신이 중요하지 수능 최저는 보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심플한 대학이었어요. 근데 요즘의 한양대는 정반대입니다. 요즘의 한양대는 종합 전형도 아주 이렇게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이렇게 다양하게 놓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신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2026학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추천형 면접이 신설된 거고, 이제 올해는 요 면접형이 늘고, 자, 면접형이 이렇게 늘어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서류형은 이렇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서류형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 면접형이 보시면 작년에 사범대만 이렇게 뽑았단 말이죠. 사범대만. 근데 올해는 공과대학이나 이렇게 한양 인터컬리지 이게 자유전공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면접형으로 모집하는 단위가 일단 많아졌다라고 하는 게 일단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 면접을 보면 이제 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면접이 이제 모집 단위에 따라서 이제 두 종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범대 같은 경우는 서류 면접을 봅니다. 상기부 기반의 면접, 서류 면접을 보는데 사범대는. 근데 공과대학이나 여기 한양인터컬리지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예, 재시문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면접형이라 해도 면접의 유형이 다르다. 예,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세 가지 전형을 모두 다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한양대는. 그러니까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요 세 전형 간에 모두 중복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다. 자, 그리고 한양대가 또 하나의 변화가 이 논술에 최저가 생겼어요. 작년까지 최저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최저가 3합7이에요. 3합7. 예. 의예과가 3합4. 그러니까 의예과는 3합4의 탐구가 두 과목 평균이고 그 외에 모집 단위는 3합7의 탐구는 한 과목만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을 해요. 자, 응시율이 어떻게 될까요? 논술에 최저가 생겼다. 없던 대학에 그것도 한양대에 최저가 생겼다. 저는 응시율이 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한양대 응시율이 떨어질 거고 그리고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이제 막 발생할 테니까 그러니까 수능에 부담이 있어서 아예 응시를 안 하니까 경쟁률이 좀 낮아질 거고 응시는 했지만 수능을 못 봐서 최저를 못 맞춘 학생도 생길 테니까 최종 실질 경쟁률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올해 한양대 논술은 예년에 비해 경쟁률이
최종 경쟁률도 많이 실질적으로 많이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의대 논술이 부활했어요. 6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경쟁률이 300대 1 이상 예상합니다. 예. 원래 의대 논술이 있었을 때 그래 왔으니까 예. 수리 두 문항 잘 풀면 예. 논술만으로 갈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요행은 바라지 맙시다.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예.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첨단 학과가 여기 보면은 이제 80명 정원을 늘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반도체 학과는 계약학과입니다. 예, 이것도 SK 하이닉스 계약학과죠. 자, 이제 전형의 변화. 자, 한양대학교 전형 변화를 살펴볼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 세 개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근데 이 교과만 추천이 있는 게 아니라 한양대는 뭐도 자 이렇게 학생부에도 종합전형에도 추천형이 있다라는 거. 둘 다 조건은 똑같아요. 추천 인원은 현재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재학생의 11%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추천서를 써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5 졸업이니까 재수생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여기 보면 이제 석차 등급이 기재된 전 과목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석차 등급이 기재되지 않는 게 뭐죠? 진로 선택 과목이죠. 그럼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이 안 되는 것이냐? 반영이 되죠. 어디에? 여기에. 그러니까 정성 평가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진로 선택은. 자, 그리고 요 부분 볼까요? 요 부분. 예. 아까 얘기를 했어요. 이 한양대 면접형, 예, 종합전형 면접형의 경우에는 면접이 두 종류다. 사범대는 서류형이고 나머지는 예, 재시문 기반의 면접이다. 요거는 조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서류형 면접도 생기부와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으니까 생기부를 철저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최저에서는 작년하고 동일한데 여기 의예과에서만 변화가 있네요. 그죠? 강화됐어요. 지금 다른 대학들이 다 최저를 완화하는 분위기인데, 예, 완화하는 분위기인데, 한양대학교 종합추천형의 의예과의 경우에는 탐구 한 과목 반영을 이제 두 과목 반영으로 이렇게 좀 강화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최저가 강화됐으니까 최저 충족률은 떨어질 거예요. 작년 최저 충족률이 아마 의예과가 65% 정도 됐어요. 66%, 65%이 정도 됐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한양대는 모든 전형관 예, 중복 지원이 가능하니까 6장 모두를 뭐 이렇게 뭐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특기자라든가 뭐 고른계나 이런 것은 특별 전형이라 자격 조건이 돼야지 지원하는 거니까 뭐 그렇지는 어렵겠죠. 자, 다음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도 좀 심플한 대학 중에 하나예요. 먼저 첫 번째, 올해 이제 신설된 걸 보면은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가 신설이 됐어요.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 20명이 이제 신설이 됐는데 수시에서는 10명을 뽑아요. 근데 수시 10명을 모두 탐구형 인재, 그러니까 CAU 탐구형 인재로만 예,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를 신설해서 선발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학과의 모집을 정원을 늘린 거 AI 학과입니다. 이 AI 학과는 40명에서 56명, 산업보안학과가 34명에서 44명으로 자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신설되거나 증원된 것이. 자, 그런데 더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2년 연속 중앙대가 뭔가를 바꿨어요. 그럼 뭘 바꿨냐? 원래는 융합형에 면접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면접을 없애버렸어요. 원래 탐구형은 면접이 없었어요. 2024학년도에 없었어요. 근데 2025학년도에 면접을 신설했어요. 서로 바꾼 거죠. 이렇게 서로 뒤바꿨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요 융합형에서 면접이 다 사라졌는데 올해 의예과만 의예과만 면접을 부활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융합형 인재 전형은 원래 면접이 있었다가 작년에 없앴는데 올해는 의예과에 한해서만 면접이 부활했다. 5배수를 뽑아 1단계에서. 자, 그 다음에 탐구용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면접이 이제 생긴 거죠. 얘가 이제 면접 전형이 된 거예요. 근데 1단계 배수를 원래 얘 탐구용이 1단계를 2.5배수에서 3.5배수 이 모집단에 따라 이렇게 선발했는데 올해는 3.5배수에서 5배수로 확 늘렸어요. 그러니까 면접 비중이 올해 중앙대학교 탐구형 인재 전형은 면접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 면접 비중이 커졌다. 면접 비중이 커졌다라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합격자들이 좀 넓게 분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쭉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면접형에 해당되는 탐구형이 좀 증원이 많이 됐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큰 변화가 없어요. 여기서 15명 이렇게 늘어난 것은 뭐 때문이다?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가 생겼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전형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 내신이 90에 출결, 비교과인 출결이 10%가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출결이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형식적이에요. 왜냐하면 미인정 결석 3일 또는 4일 이상일 때부터 감점이 있거든요. 근데 중앙대는 아니에요. 아주 엄격합니다. 중앙대는 여기 보면 미인정 결석 하루까지가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미인정 결석이 이틀이다. 그럼 이때부터 감점을 하는데 그 감점폭이 의외로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결 만점이 10점이라고 했을 때 내가 미인정 결석이 이틀이라서 감점을 당하면은 9.2점이에요. 0.8점이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논술의 경우는 9.8점이니까 0.2점밖에 감점을 안 해요. 출결했다는 감점이. 근데 중앙대학교 교과 전형에서는 출결을 매우 좀 엄격하게 조건으로 둬서 감점폭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탐구형의 1단계 대수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 서류 전형에서 의학부만 올해 면접이 다시 부활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면 영어 등급을 최저로 반영할 때 1등급과 2등급을 통합하여 1등급으로 간주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2등급도 1등급으로 파주겠다라는 거죠.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가 좀 취약한 학생들에게는 아주 중앙대학교는 희소식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입결의 특징을 잠깐 보면, 여기 좀 뭔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의 요즘 수도권 대학들에서 가장 입결이 높은 모집 단위는 생명과학이나 화학 계열이에요. 그런데 중앙대학교 생명공학대학이 지금 작년 지역균형 교과전형에서 가장 입결이 낮았죠. 2.6, 2.7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요. 교과를만 뽑았는데 중앙대학교가 2.6, 2.7이다? 70% 것이 2.7이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요. 2024학년도에 너무 높았던 거야. 커트라인이 너무 올라간 거죠. 입결이 쭉 올라가다 보니까 작년에 애들이 겁을 먹은 거죠. 올해 겁을 먹어갖고 작년에 애들이 지원을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경쟁률이 3.6대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3.6대 1인데 충원율은 무려 다른 대학의 그러니까 중대보다 더 좋은 대학 합격해서 빠져나간 애들이 116%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최저만 맞추면 지원자 중에 최저만 맞추면 웬만하면 다 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결이 낮게 나왔어요. 자, 그럼 올해 예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어떤 대학이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모집 단위는 그렇게 입결이 높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너무 높은 거야. 비정상이야. 자, 그럼 심리적으로 봤을 때 안 씁니다. 지원 안 합니다. 올해는 경쟁률이 떨어지고 최저 맞추면 웬만하면 합격할 거예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합격선, 입결이 쭉 떨어지겠죠.
입결이 떨어지면 내년에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보고 막 모여들겠죠. 경쟁이 올라가요. 또 입결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결의 파도를 탄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수시원서 6장 중에 한 장 정도는 그런 모집 단위를 쭉 골라놓고 그 중에 한두 개, 우리가 안정권 써놓은 다음에 한두 개를 상향으로 전략적으로 그런 과를 선택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중앙대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 이제 경희대부터 홍익대까지 남았는데 한 3분 정도 이제 뭐 물도 마시고 오시고 잠깐 쉬시면서 우리 학원 홍보 영상 잠깐 보시고 3분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를 해보자면 첫 우선은 번째 문단에서는 비만 인구가 늘고 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경희대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경희대는 이 표에서 보면 바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의학학 계열에서 많이 이제 줄었죠. 이거는 올해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제 의대가 줄긴 했지만 보면 이제 치대나 약대를 비롯해서 경희대가 전반적으로 의학학이 모두 줄었다.
대신 이제 요 모집 단위들에서 이제 좀 늘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구분해야 될 것은 바로 요거예요. 자율전공학부하고 자유전공학부. 자율전공과 자유전공. 그러니까 자율전공이 서울캠이에요. 본교고요. 자유전공학부는 국제캠입니다. 예, 분교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올해 이 경희대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전형으로 넘어갈게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교과 반영입니다. 교과 반영. 네, 여기네요. 원래 경희대가 계열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 중 가장 이제 상위 대학이었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 인문사회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를 반영하고 자연공학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반영한다. 이게 계열 교과 반영인데 그걸 반영하는 대학 중에 가장 윗대학이 경희대였다. 그런데 올해는 아니죠. 올해는 바로 이렇게 모든 모집 단위가 사회, 과학, 한국사를 공통으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계열 통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계열을 이제 구분해야 하는 대학들 중에서 가장 상위 대학은 이제 동국대와 이제 홍익대 정도로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변화는 입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입결에. 그리고 지역 균형에서 추천 인원의 요 인원 제한이 사라졌죠. 원래 5%였어요. 5%. 5%였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또 하나 있네요. 뭐냐면 작년까지는 지원 자격 기준이 삼수생 재수생 죄송합니다. 재학생까지였어요. 재학생까지였는데 올해는 삼수생까지 확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희대학교 교과 지역균형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장벽이 문턱이 매우 낮아졌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올라갈 소지가 생긴 거죠. 자, 그런데 학생들이 사실 좀 부담스러워진 게 뭐다? 반영 교과목이 확대됐다. 왜냐하면 계열 교과보다는 내가 자연공학인데 사회를 반영한대, 한국사를 반영한대, 내가 인문사회인데 과학을 반영한대. 그럼 성적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종합 르네상스 전형은 원래 3배수였어요. 1단계가 내 4배수로 좀 늘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최저에서 보면은 최저 원래 2024학년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24학년도에 이 탐구 1, 이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해 탐구 한 과목. 근데 작년에 이게 탐구 두 과목을 반영했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다시 여기 보면은 탐구 두 과목이긴 한데 소수점자리 버림없이 반영한대.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버림없이 반영한다. 그러니까 하나가 1등급, 하나가 2등급, 그럼 1.5등급. 그럼 0.5등급을 살린다는 얘기예요. 2등급이랑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인하대 같은 경우나 뭐 다른 대학들은 이걸 버리는데 소수점 이하는. 근데 그것도 잘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 르네상스 전형에서는 최저가 원래 없었어요. 경희대가. 최저가 없었는데 요 의학 계열에 한해서만 최저를 만든 거예요. 신설한 겁니다. 예. 근데 요 삼합사, 이 한국사, 요게 경희대학교 논술의 어떤 최저 조건과 거의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의대 갈 친구들이 대부분 다른 대학까지 염두에 둔다면 삼합사가 뭐 크게 부담스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뭐 3.76이 50% 컷, 70% 컷이 3.76이 나왔다. 자, 이것은 아마 비교과 정성 평가가 30% 들어간 그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특목고 학생이 요 한국어학과를 지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균형의 경우에는 이건 아마 일반고 학생일 거예요. 그만큼 이 비교과 정성 30%의 영향력이 좀 살아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는 외고 학생일 것이라 보여지고요. 예, 경희대는 큰 특징 없이, 큰 특징이 있죠. 큰 특징. 바로 교과에서 교과 반영의 성적 반영이 늘어났다. 그죠? 예.
계열 교과가 사라졌다. 이거 아주 큰 변화입니다. 자, 이제 시립대 보겠습니다. 자, 시립대 같은 경우는 교과 지역 균형의 경우 이렇게 무려 56명이나 늘었고 면접 전형도 늘었고 대신 서류 전형이 아주 큰 폭으로 줄었네요. 111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 변화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분산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 종합전형 2에서 뽑던 인원들이 면접이나 요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분산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 경영학부인데 요 인문 계열에서 요 경영학부만 서류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80명이 전부 다 경영학부예요. 예, 다른 학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연계열, 자유전공 인문, 자유전공 자연 이게 다 이렇게 예, 서류 2 전형에서 사라진 겁니다. 면접 전형이 대신 이렇게 늘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면접 전형이 늘어났다라는 건 어떻게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상향의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넓어졌다, 기회가 더 넓어졌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여기 융합 전공 학부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럼 융합 전공 학부가 뭐냐면 뭐 국사학과랑 도시 역사 경관학과가 뭐 합쳐졌다거나 뭐 물리학과하고 나노 반도체 학과하고 합쳐졌다거나 이런 학과들이 있었는데 모두 모집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술의 특징이 좀 있어요. 논술에서는 자연 계열만 모집을 하죠. 이거는 원래 서울시립대의 특징이에요. 변화가 아닙니다. 예. 서울시립대는 이렇게 자연 계열에서만 논술로 선발을 해왔었고, 그 다음에 이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요 자유전공학부 요거 보면은 면접, 예, 서류 다 이제 폐지하고 이렇게 교과로만 선발한다는 거. 그러니까 서울시립대 자유전공은 교과 전형밖에 없다. 예. 자, 요 정도 말고 이제 전형의 특징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교과 정성이 이제 10%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교과 정성을 여기서 보면은 공통 일반 선택 80, 진로 선택 10, 그럼 나머지 10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 교과 정성 평가일 텐데 이 교과 정성 평가가 이제 세특이라든가 교과 이수 현황이라든가 탐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10%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기본 점수가 있겠죠. 따라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립대 교과 전형은 내신이 다른 대학보다 상당히 교과 100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대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면접의 50% 상당히 면접 비율이 큽니다. 근데 이제 2026학년도 변화를 보면 여기 최저 등급이 완화가 돼요. 3합7에서 3합8.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최저 충족률이 올라가고 예, 커트라인도 좀 올라가겠죠. 입결이 조금이나마 상승을 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요 교과 정성이 원래 없었단 말이에요. 요게 원래 없었단 말이죠. 근데 정성이 생겼으니까 교과 100으로 뽑을 때만큼 어때요? 교과 100으로 뽑을 때보다는 정성 10이 들어갔으니까 입결은 하락할 요인이란 말이죠. 근데 얘는 입결이 상승할 요인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 두 개가 어느 정도는 상쇄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예, 상쇄 효과를 가져올 건데 그럼 어떤 것이 더 큰 변화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엔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입결은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나 여기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3합7이 3합8로 변했고 선택 과목 지정도 폐지가 됐으니까 거의 2등급 정도, 2등급 정도가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 정성 10%를 반영한 만큼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3합8 하면 떠오르는 대학이 어디예요? 바로 홍익대학교죠. 홍익대학교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전부 다 최저가 3합8이에요.
그래서 1점대 후반인 친구가 나 홍익대 써야 되나? 아니면 좀 상향해서 시립대 써야 되나? 조금 고민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요 입결에서는 이 교과 전형에서 서울 시립대는 평균을 내보면 아마 1점 후반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1점 후반대. 인문은 2점 초까지 나옵니다. 인문은 2점 초. 자, 그리고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고 기준으로 보면은 인문이 2.4, 자연이 한 2.35 정도 되고 일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 친구들은 인문계가 한 3.1, 3.1, 3.2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연계 학생들이 4.3, 4.2 요 사이에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크죠. 차이가 일반고하고 자연고 좀 큰데, 뭐 특목고 같은 경우는 인문계가 거의 4점 중반까지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그 외고 때문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수치를 봤을 때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외대를 보겠습니다. 자, 외대는 2025년에 이 5학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통합 모집 단위가 여기 보면 통합, 그죠? 여기 통합 그리고 계열, 통합, 통합. 요게 다 뭐예요? 통합 모집 단위, 광역 모집 단위예요. 작년에 생긴 거예요. 근데 올해는 보면 얘네들이 전부 다 이걸 모집 단위 없앤 건 아닌데 수시에서는 선발 안 해요.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여기 보면 영어대학 통합 모집단이 다 안 뽑죠. 안 뽑습니다. 안 뽑고 다 안 뽑습니다. 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공 단위와 자유 전공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교과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보면은 어떤 변화가 있냐면, 요 과학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니까 외대하면은 공대를 생각하진 않잖아요. 어문 중심의 대학인데. 그러니까 국수영사한이었어요. 국수영사한. 근데 여기에 이제 과학이 들어갔죠. 예. 요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외대는 아마 수도권 대학 중에 가장 이상하게 성적을 내는 학교잖아요. 가장 이상하게. 등급 환산 점수와 원점수 환산 점수의 중에서 더 좋은 점수 상위값만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외고 애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외고 애들 중에 성적이 한 3등급, 4등급 되는 친구들, 또 5등급 되는 친구들, 이 친구들도 교과 전형에 어떻게든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왜? 등급만으로 하면은 4등급이지만 그 친구들의 원점수가 90점 이상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게 아주 괴이한, 이상한 그런 성적 산출 방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2022학년도부터. 자, 어쨌든 요 과학이 들어가면서 외대에는 입결 하락 요인이지만 입결이 하락할 요인이지만 이상한 성적 산출 방식에 의해서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종합전형에서는 면접이 50%니까 이게 상당한 영향력을 갖겠죠. 그리고 요 면접형과 서류형을 보면은 그 평가 요소에서 학생부 평가는 면접형에서는 진로 역량을 더 중시하지만 서류형에서는 학업 역량을 더 중시한다라는 게 좀 특징이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학부 같은 경우는 요 두 개 학과만 모집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진로 역량을 더 중시하고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게 다. 자, 그다음에 이런 것도 변화가 없어요. 이합사.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합사. 지금 연세대도 이합 5예요. 근데 외대가 이합 4. 자,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경쟁 대학 대비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수능 최저가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항상 최저 충족률이 낮은 대학이에요. 최저 충족률이 낮다 보니까 어때요? 예, 실질 경쟁률은 뚝 떨어지죠. 그래서 최초 경쟁률을 믿지 말아야 되는 대학 중에 하나가 바로 외대다. 외대는 최저만 맞추면 합격 가능성이 쭉 확 올라가는 그런 대학입니다.
여기 보시면 LT학부가 이게 이제 외교통상학부라고 우리말로 바꾸면 아마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예, 통상기술협상,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부에서 외국과의 통상협상 그 인재를 양성하는 학부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만점이잖아요. 50% 컷이, 그죠? 200점 만점에 환산으로 했을 때 LD학부는 이제 외교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거의 뭐 최고 점수대에서 이렇게 합격자가 나온다. 그거는 아까 성적 산출 방식 요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일반고 학생이라 하더라도 종합 전형에서 요 면접 전형에서 어, 영어나 또는 제2 외국어에 대한 외국어 감각이 좀 있고 다른 교과 대비 영어 성적이나 제2 외국어 성적이 월등히 좋다면 예, 외대 써도 좋습니다. 예, 합격 사례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건국대입니다. 건국대는요, 아마 서울권 대학의 저는 경계대학이라고 말할 거예요. 경계대학이다. 그러니까 건국대 위에 있는 한양대, 중대, 시립대 뭐 이런 대학을 쓸 때 우리 친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최저 못 맞추면 어떡하지? 그래서 찾다 보면은 상위권 대학 중에서 최저가 없는 대학이 건대, 동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건대를 최저를 못 맞출 것을 대비해서 하나 안적으로 딱 쓰는 거죠. 또 그 밑에 있는 국민대, 숭실대, 뭐 숙대 이 친구들이 조금 상향해야지 라고 하면 조금 상향했을 때 건대를 또 끼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의 학생들이 웬만하면 건국대는 하나씩 다 쓰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건국대는 경쟁률이 어떻게 될까요? 역대급으로 항상 높았죠. 예, 건국대는 경쟁률이 정말 높은 대학입니다. 거기다가 최저가 없으니까, 최저가 없으니까. 모집 단위 특징을 보니까 일단 논술이 많이 줄었고, 그죠?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좀 늘어내요. 그죠? 교과는 뭐 큰 어떤 변화가 없고요. 근데 변화만 놓고 본다면 저는 교과 전형에서 변화가 아니죠. 특징. 가장 큰 특징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최저가 없다. 최저가 없는 대학 중에는 가장 상위 대학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점 중후반 친구들이 안정권으로 건대를 꼭 끼고 들어갈 것이다. 정성평가 30이 있는데 이 정성평가 30 중에서 학업 역량이 20%다. 건국대부터 우리가 교과 이수 현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건국대 그 위에 있는 대학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 이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10%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하지만 교과이기 때문에 촘촘하게 경쟁률이 높은 상황에서 촘촘하게 아이들이 붙어 있을 테니까 그 0.1점이라도 이 진로 역량에서 감점을 당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교과의 수현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 자기 추천 전형에서 자유전공학부를 한번 보면 이 자유전공학부의 지원 자격을 제가 그 가이드집에서 찾아보니까 일반 전공 단위, 그러니까 전공 단위 학생들은 전공 적합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양성과 탐구력, 집중성을 동시에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동시에 본다라기보다는 뚜렷한 어떤 진로 방향성, 일관성이 없더라도 다양성을 가지고 어떤 탐구력을 가지고만 있다면 합격의 어떤 조건에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전공 집중성을 적합성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자유전공학부에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다양성은 좀 결핍돼 있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 다양성만 갖춘 친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양한 경험성만 가지고 있는 일관성이 없는 이 친구는 자유전공학부만 쓸 수 있지 전공 단위는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걸 갖고 있는 친구는 요것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건국대학교의 이 교과 같은 경우는 평균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인문계 같은 경우는 평균이 한 2.0.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좀 세요. 1.75, 예, 1. 거의 1.7에 가까운 1.75 정도 되는 것 같고 인문계는 한 2.0. 그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인문계가 한 2.6, 종합 전형 한 2.6까지가 맥시멈이에요. 그걸 넘어가면 일반고 기준입니다. 2.6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 합친 거예요. 특목, 자사, 일반고 다 합친 거니까 실제로 일반고 학생이라면 한 2.3? 이 정도가 적합하다고 보고 자연계가 다 합쳐서 2.3 정도 평균이 나오니까 아마 2.1, 2.0 이 정도가 돼야 아마 건국대학교 종합전형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워낙 세기 때문에. 자, 동국대입니다. 자, 동국대는요. 일단 종합전형에서 두드림 전형이 있는데 이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이 따로 있었어요.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을 이렇게 흡수했는데 작년에 64명을 뽑았어요.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근데 이게 두드림 전형으로 흡수 통합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10명이 이렇게 올해 증원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흡수했으면 64명이 증원돼야 되는데 110명이 증원됐으니까 실제로 한 46명 정도가 종합전형 전체를 놓고 보면 46명 정도가 증원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수가 증원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보면 교과 전형이라 여기 신설 또 증원된 것을 보면은 이게 첨단 융합대학이라는 것이 이제 신설되면서 의료인공지능공학과, 지능형 네트워크 융합학과 뭐 이런 게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의료인공지능학과는 바이오 헬스 분야에 어떤 전문가 양성의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이 지능형 네트워크 융합학과는 아마 차세대 통신 분야일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신설을 했고, 그다음에 원래 있었던 융합환경과학과나 에너지 신소재 공학과를 증원해서 그래서 전체 109명 정도가 이렇게 올해 증원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인문사회계 친구들에게는 좀 이제 미안합니다. 제 잘못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렇게 이공계를 많이 증원을 했다라는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러다 보니까 사범계열 같은 경우는 소폭이긴 했지만 어쨌든 줄었어요. 예, 사범계 모집은 좀 줄어들었고요. 자, 다음은 교과 쪽을 봐볼까요? 전형. 예, 동국대는 건국대와 함께 중상위권 대학 중에 유일하게 교과 전형에서 최저가 없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1점대 중반부터 어쨌든 2점대 중반 아이들도 이제 상향을 할 테니까 최저 없는 대학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2점대 후반에서 3점대인 친구들에게 저는 경기대하고 인천대학교에 최저 없는 전형을 반드시 하나를 쓰도록 해요.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수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모의고사 성적이 그 추세대로 그대로 수능이 나올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재수를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는 한 우리 반드시 최저 없는 곳 한 곳을 반드시 쓰기 바라고요. 다만 동국대는 이렇게 교과 종합에서 30%가 반영이 된다고는 하지만 실질 반영률은 14.6%예요. 왜 기본 점수가 180점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신 반영 비율이 형식적인 70%보다 높은 85%가 적용된다는 것이고 또 동국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상위 10과목만 반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보시면 국수형 사한, 국수형 과한 이렇게 계열에 따라서 사회나 과학을 하나만 반영하는 것이고요. 상위 10과목 단 이수 단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수 단위는. 그래서 제가 합격자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추정을 해보면 1등급을 7개 정도 1등급 7개 정도를 만들어서 한 1.3 정도면은 일단 요 정성평가까지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 같아요. 예. 물론 모집 단위에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모집 단위에 따라서 이렇게 배수, 1단계 배수가 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교과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과는 1등급의 개수가 자기 계열 교과에서 한 7개 정도 이상이다. 그럼 한 번은 동국대를 써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의 특징은 뭐냐면 동국대 종합전형은 같은 레벨의 대학 대비 특목 자사고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종합전형은 두드림 전형은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90%, 89.9%가 일반고 학생입니다. 종합전형이. 예, 자사고가 0.4%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 특목고가 한 9% 정도, 한 9.6% 됩니다. 자, 마지막 대학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대학. 자, 홍익대학교. 자, 홍익대학교는 정말 이상해요. 자, 뭐가 이상하냐? 전형을 안 바꿔요. 웬만하면 바꾸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변화가 없으면 입결을 참고하기가 참 좋죠. 전년도 입결, 전전년도 입결이 올해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해마다 전형을 바꾸는 대학들도 있지만 이렇게 안 바꾸는 대학도 있습니다. 예, 안정성, 합격, 그러니까 입결 예측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 매우 높은 대학이다. 요 자율전공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해보면 홍익대학교 자율전공은 정말 인기가 많아요. 예, 요 성적대 친구들에게 70% 컷을 확인해 보니까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한 1.87, 70% 컷이 인문 계열이 조금 더 높아요. 1.7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충원율까지 생각을 해서 한 1.8 초반 뭐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원래 2점대였는데.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수능 지정 과목을 폐지를 했죠. 수학 그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의 지정이 있었죠. 미적 아니면 기하. 그다음 과탐. 근데 둘 다 사라졌어요. 둘 다 사라졌기 때문에 자연 계열에 한해서는 뭐 한 것이다? 수능 최저가 완화된 거와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자연 계열은 충족률이 올라가고 커트라인이 입결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생겼다. 예. 그리고 이제 전형의 변화를 보면은 이건 변화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 국민대든 뭐 숭실대든 건국대든 종합전형에는 없잖아요. 최저가. 최상위권 대학을 빼놓고 종합전형에는 최저가 거의 없는데 홍익대는 있습니다. 3합8 교과와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3합8이 아까 제가 어떤 대학이 3합8로 바뀌었죠. 3합7이었다가 3합8로 바꾼 대학이 아까 서울 시립대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벌써 최근에 몇 번의 질문을 받았단 말이죠. 어차피 수능 최저를 충족한다는 조건 하에서 시립대하고 홍익대하고 가능성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가능성은 학생마다 다 다르겠죠. 일단 둘 다 교과 전형의 서류가 그렇게 홍익대는 아예 없고 시립대는 10%라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대학에 주목하세요. 홍익대와 시립대 사이에 끼어 있는 건국대, 동국대 최저 없는 대학을 하나를 써놓은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또는 두 개 다 지원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정도 성적대 학생이라고 한다면. 입결을 잠깐 보면 이 홍익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평균이 한 1.95 정도 돼요. 평균이. 그리고 70% 컷이 아마 1.97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충원율을 보면은 교과 전형 충원율이 한 148%인데 종합 전형의 경우는 충원율이 한 77%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홍익대학교는 종합 전형 충원이 잘 안 돌아요. 교과는 그래도 좀 있는 편인데 그 정도가 좀 특징이다. 제가 아까 교과만 입결 평균을 얘기했나요?
예. 교과 인별 평균이 1.95, 70% 것이 1.97,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2.56이 평균이고요. 2.56. 그리고 70% 컷은 2.61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잡으면 한 2.8 정도까지도 가능하지만 이거는 특목과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기부에 따라 좀 달라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계획과 홍기대까지 설명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수시 원서가 6장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전략적으로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거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가장 위에 상한 라인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6장 중 가장 아래 라인, 하한 라인을 어디로 정해야 하는가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더 공격적으로 할 것이냐, 더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 이건 학생마다 모두 다르다. 그럼 뭐가 결정하느냐?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성적과 생활기록부의 경쟁력입니다. 왜?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시 합격 가능성을 따져봐야 수시를 공격적으로 갈지 안정적으로 갈지가 정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기부의 경쟁력을 확인해야 여러분들이 더 공격적으로 상향을 해서 종합전형을 쓸 것인지 아니면 교과 중심의 안정 지원을 더 많이 할 것인지가 정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